네, 이번 시간에는 148페이지 03번의 소유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총설에서 소유권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쉽죠. 제가 갑이에요. 스스로를 소유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죠. 그 갖고 있는 거 그게 뭐냐? 물건이에요. 여기서 먼저 물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만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다 물건이라는 거. 기본 원칙은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이 다 물건이구나. 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봐보세요. 내 물건 내가 쓰죠. 그래서 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가 빌려달래.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받고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해. 그래서 1,000만 원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거다.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소유권은 사용 가치를 지배하고요. 그다음에 또 처분하는 거 요거는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요렇게 구별해서 한번 봐보세요. 앞 시간에 우리가 점유권과 본권을 비교해서 봤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근데 그 본권 중에서 가장 완전한 물권이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내가 쓰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리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리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 제한에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이걸 우리 소유권 편 끝나면 이제 공부를 할까요?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을 설정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담보물권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교환 가치는 지배 못하고 사용 가치만 지배하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용익물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지만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사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인문 강의에서는 법률 용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용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그냥 한번 딱 들으면 다 알고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공부하고 나중에 또 핵심 정리 강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다 보면 그냥 다 알게 돼요. 이런 용어들은. 그러니까 그런 기초를 닦는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야 내가 이거를 지금 저 강의하는 것을 내가 다 흡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 또 세상에 없어.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 내 머리가 이 돌인가 막 이런 생각하고 하실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누구나 다 그래.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도. 모르는 얘기 들으면 바로 다 흡수 못해.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달려봅니다. 그래서 이 용익물권에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해 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인 건데 돈을 빌려줬는데 돈 떼일 염려가 있잖아요. 돈이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이제
법에서 아예 인정해주는 유치권도 있고요. 그 외에 질권, 저당권도 있는데 질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빼버리고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교환 가치를 지배하느냐? 담보물권은 교환 가치를 지배하느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꿔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만약에 그 채무자가 빚을 안 갚거나 또는 못 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저당권 설정해둔 부동산을 팔아서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우선 변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나중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환 가치,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담보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유권은 뭐라고요? 완전히 다 지배하는 이게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은 그 중에서 제한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물권이라고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라고도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용익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 148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의 개념에서 제211조 나와 있는데 211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다.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다가 사용수익의 동그라미 칩니다. 사용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사용수익과 처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 네, 사용수익 거기다가 사용가치 이렇게 말하고요. 써놓고요. 처분에다가 교환가치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가치, 교환가치 이렇게 썼죠. 거기다가 사용가치 옆에다가 용익물권 그리고 교환가치 옆에다가 담보물권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시고 가면 됩니다. 참 또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문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은 한번 보고 쭉 넘어가면 돼요. 한번 보고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말 또는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할 때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서에 더 자세히 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알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아니 그냥 이야기 듣듯이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시는 건 좋지만 집중 안 된다고 완전히 집중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집중 안 된다고 짜증내거나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보시면 제2절 상린관계 이렇게 나는데 상린관계라는 게 참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상린관계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웃관계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이웃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린이 뭐냐면 서로 상자에다가 이웃 린자거든요. 우리 근린공원 있죠. 근린공원은 우리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인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할 때 그 린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접해 있는 집들끼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상린관계다. 그래서 상린관계는 그 정도 뜻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웃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집에는 갑이 살고 이 집에는 을이 사는데 갑씨와 을씨가 살고 있는데 옆집과 사이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막 층간소음도 문제되고 하여간 옆집하고 막 분쟁이 많이 생겨. 근데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문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쓰일 것들은 없고 몇 가지들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몇 가지 문제 되는 것들만 나중에 잠깐 볼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기 밑에 가시면 이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위토지통행권. 요건데 이거는 제목만 잘 보고 가자고요.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을 주위에 있는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목 그대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언제 인정이 되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큰 길이 있어. 공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 갑이 여기 살고 있는데 을이 땅 주인이야. 근데 이 집 이 길 아니면 이게 맹지여 가지고요. 이 길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 도저히 이쪽에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길이 없어. 이 뒤에도 길 없고요. 없어. 이랬을 때 이 집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요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는 것인 거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제목만 알고 가시면 돼. 이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게 봐보세요. 이게 결국 갑, 을 간의 이웃집 간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린 관계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149페이지에 우리 상린 관계에다가 이웃 관계 이렇게 쓰고요. 그 2번에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죠.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놔두시고 그 우리 제목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주위 토지 동그라미, 통행권 동그라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뭔가 뭐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 가시면 한 장 넘겼습니다.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앞서서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인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되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나중에 좀 더 가면 이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다른 제한 물권들에 준용이 돼요. 그것들은 또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50페이지 제4절 소유권의 취득이 나와 있죠. 소유권의 취득에서 취득쇼를 공부를 할 거예요. 취득쇼. 이제 그 중에서 151페이지에 오시면 03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쇼를 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쇼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요런 얘기다. 우리 이제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에 A가 살고 여기에 갑이 사는데 갑이 매매를 통해서 을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요거 이 매매를 통해서 을한테 팔아서 지금 현재 을인데 을이 소유자인데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지금 저 담이 쌓여져 있어서 요게 여기까지 내 땅인 줄 알고 을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측량을 해서 봤더니 남의 땅을 이렇게 일부 이렇게 누르고 앉아 있었다는 것인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A가 나중에 야 이거 내 땅이니까 내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20년 동안 만약에 을이 20년 동안 그렇게 누르고 앉아 있었다. 뭐 지금 마당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뭐 창고가 있다든지 해서 누르고 앉아 있었다. 그러면 야 20년 지나서 이건 내 땅 됐어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을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 봐보세요.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시간이 지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 이게 점유취득시효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봐보자면 이 점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0년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권 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점유를 할 때 소유의 의사, 즉 자주 점유로 했다는 것인 거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특히 자주 점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주 점유. 그리고 들어갈 때 을은 그냥 갑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었던 것인 거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상태가 됐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여기서 다시 보십니다. 요거 써놓은 것들을 봐보면 을이 이 갑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20년간 땅을 샀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한 게 맞아요.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한다. 근데 한 가지 이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여기서 나중에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는 정리를 해야 돼. 저거 다 나눠서 등기까지 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요게 이 점유취득시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245조 1항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됐고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이렇게 해놓고 1항에서 보시면 20년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요. 20년 동그라미 20년은 돼야 돼. 그다음에 소유의 의사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자주점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주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온공연 동그라미. 평온공연은 우리가 앞 시간에 점유권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폭력이 없는 평온한 상태. 공연은 남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서 이 사례 같은 경우 을이 들어가서 살면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남들이 다 알게 A가 알게 점유를 하는 거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 동그라미. 근데 원래 이거는 지금 A로부터 그 땅을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 행위, 즉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앞서서 공부한 원칙으로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때 이 점유취득시효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등기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가 중요하니까 우리 입문 시간에는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는데 그 2항에서 그 1항 옆에다가 점유취득시효 이렇게 씁니다. 점유취득시효 1항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2항 끝에는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쓴다.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이제 용어 정도만 좀 보고 가자고요. 아예 처음부터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기간을 단축시켜주면서 취득시효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항을 보시는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등기를 먼저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10년간 여기는 10년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10년간 그 밑에 점유 동그라미 칩니다.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시효에 두 가지가 있구나.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152페이지 02번에 부합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 부합. 그리고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부동산 A 부합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A 부합 이렇게 했어요. 말 그대로 부합은 아예
붙었다, 합쳐졌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봐보면 예를 들면 이 위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위에 2층을 더 얹었어. 2층을 이 3층짜리 건물에다가 플러스 2층을 더 올렸어. 한마디로 증축을 한 거죠. 이랬을 때 증축하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가지고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 원래 있던 건물 소유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까지 같이 취득한다. 이런 의미인 것인 거다. 기본 원칙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증축이 되면 이게 부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 거다. 붙어버렸어. 이걸 이제 떼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뗄 수가 없어. 그 정도 상태가 되는 것이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그 정도 상태가 되는 것을 부합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부동산 A 부합이 있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동그라미, 부동산 소유자 동그라미, 부합한 물건 동그라미,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증축을 했을 때 이렇게 인정이 돼요. 증축을 했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 계속해서 제6절 공동소유라는 것이 있다. 공동소유를 잠깐 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용어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여기서 막 이 시험에 나올 걸 막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 이제 공동소유를 봐보자면요. 이런 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소유자 한 사람이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같이 혼자 갖고 있는 상태, 즉 단독 소유하는 상태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소유자가 내 물건을 내가 알아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를 규정한 것이 공동소유편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봐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갑, 을, 병. 이 사람들이 X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공동소유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공동소유라고 한다. 근데 이 공동소유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인 거다. 근데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공유라고 하고 합유라고 하고 총유라고 하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는 공유를 들어봤어요. 아, 그걸 같이 공유한다. 뭐 요즘 뭐 그냥 애들 말로도 뭐 공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공유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합유, 총유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합유, 총유는 사실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거의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우인지만 잠깐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합유는요. 동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합유라 그래요. 근데 그 동업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민법에서 조합이라고 한다. 근데 주의하실 것이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이 조합과 일반 사회 사람들이 쓰는 그런 조합이 또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무슨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이란 그 조합들이 있는데 그 조합을 다 지금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냥 민법상 조합은 뭐냐면 그냥 동업계약을 말한다. 동업계약. 같이 동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합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형태를,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동업하면서 그 사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물건들을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합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총유라는 것이 있는데 총유는 이걸
법인 아닌 사단 내지는 법인 아닌을 비법인 이렇게 말합니다.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 번만 그냥 들어두시면서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종중, 교회, 종중과 교회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래요. 우리 종중 그러면 좀 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문중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문중이 있잖아요. 문중. 근데 문중에 시제를 모시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걸 위해서 이 땅이 있어. 그 땅은 그러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 조상이 남겨놓고 간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종중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 소유를 하는데 그때 그런 땅을 뭐라고 하느냐? 총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거 말고 이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샀어. 땅을 샀어. 그러면 교인들이 함께 그 건물 또는 땅을 총유한다라고 한다는 것인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으니까 용어 정도만 봐두시고요. 이제 공유를 볼 건데 이 공유가 중요합니다. 네, 공유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봐보세요. 예를 들면 다시 이 그림을 막 바꿔서 갑을병이 X 물건을 이제 공유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유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꼭 무슨 땅을 같이 사고 건물을 같이 사고 이것만 공유인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공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또 많이 있어. 형제간에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아니면 임야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파트 임야를 그 형제들이 공유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 거다. 공유. 그래서 이런 공유가 인정이 되는데 이때는요. 공유가 되면 이 공유의 경우는 일단 소유권이 근데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소유권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 소유권은 한 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인데 다만 지분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다. 소유권의 몇 %냐 이 말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에 지분은 3분의 1이다 그러면 각자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이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 거다. 그래서 지분이라는 개념을 쓴다. 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분은 거의 독자적인 소유권과 같기 때문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물건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리, 처분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관리 행위는요. 관리 행위를 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는 것인 거다. 여기서 이 지분의 과반수 그랬잖아요. 반수를 넘어서 해야 돼. 2분의 1 넘어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갑을병이 만약에 세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 관리 행위를 하려면 3분의 2의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사람 다까지는 필요가 없어. 근데 지분의 과반수.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어. 5분의 3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혼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거다. 지분으로 계산한다. 지분.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으로. 그래서 이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는 것인 거다. 그런데 처분을 하려면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전원의 동의. 이렇게 되고요. 근데 관리 중에서 특히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 예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관리 행위가 되는데 지분 과반수로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 X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네? 그러면 과반수 결의로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152페이지 보시면 공동소유에서 02번으로 바로 가시면 공유에서 물건의 공유에서 262조 1항이 나와 있죠.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십니다. 1항에서 물건이
같이 읽어봅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한 때에는 공유를 한다. 수인은 여러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 사람.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선 지분에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한 때는 공유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53페이지로 가셔서 3번에 지분 처분의 자유 이렇게 되는데요.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인 거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 보존이 나왔는데 이 관리 그 4번에 관리 동그라미, 지분의 과반수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동그라미, 각자 동그라미,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누가 만약에 제3자가 우리 공유물을 침탈을 해서 가지고 갔어.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는 거,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보존 행위가 돼. 근데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인 거다. 이 말인 거다. 그 관리 밑에다가 요거를 써두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을 관리 행위라고 한다. 그때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다른 것은 됐고 이제 03번에 합유 가시는데 합유는 1번에 의해서 요거 보십니다.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조합체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조합체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다가 동업계약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동업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4페이지에 가시면 05번에 총유가 나와 있어요. 그 1번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을 법인 아닌 사단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인데 여기다가 법인 아닌 사단을 비법인 사단 이렇게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밑에 비법인 사단 이렇게 써보시고 또는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도 말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써두시고요. 이런 것을 종중과 교회를 EX에서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체에서 그 물건을 같이 공동 소유하면 총유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 편을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막 확실하게 하려고 하시면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5페이지 04번에 지상권 나와 있어요. 이 지상권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